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주택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여건과 또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건데요. 위축된 건설업계에 다시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그리고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부 정책을 보신 두 분 느낌부터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권 교수님. 저는 일본 정책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의 정책이 아닌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전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본 PF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이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1호가 물량을 받고도 착공을 못하는 것들. 둘 다 물량은 반 이상 줄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공급 위주에서 비아파트 부분까지도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 네. 이것도 시적절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일부 27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세세하게 본 것 중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 쪽으로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향후의 시장이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방안이라고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급 확대하고요. 네. 일단 민간 지금 말씀 주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좀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큰 줄기로 PF 활성화 지원을 좀 많이 넣었죠. 그리고 말씀 주신 비아파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속 통합을 국토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 승인 과정을 좀 줄여서 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말씀대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제가 드릴 말씀은 당연히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추원을 드리자면 공공 확대 물량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량 전체도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270만 원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네. 1년에 최소 5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요번에 그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의 물량을 늘리면서 분양가의 인하 효과를 뒀는데 용적률을 좀 높여주니까 당연히 건축비가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전체 분양가는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용적률을 올린 게 200%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올려도 좀 될 것 같습니다. 한 215, 20% 올리면 분양가가 3천, 4천, 5천까지 다 좀 인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마 국민들이 좀 박수 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네. PF 지원은 사실 여기에 묻어가지고 전체 그림에서 묻어가지고 나왔는데 확대 어떤 툴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특히 비우량 현장을 갖다가 우량한 건설회사가 대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수취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거기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 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래 현장을 갖다 지원해줘도 되는데 그 현장을 부실화 매각 상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회사가 받아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윤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현장에다가 그 재구조 조정을 요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직접 투입해 주는 게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숨어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좀 한 번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양가 부분은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급 물량을 먼저 보면 앞서 270만 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공급 목표가 이제 270만 호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12만 호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게 일단 불 끄기에 충분한 물량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시장이 만약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런 정책까지는 안 되고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네. 공급이 부족한 건 부동산은 한 번에 한두 달 만에 1년 만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공급의 비탄력적 특성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 뭐 0.01%씩 오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1억원을 받는 것도 반토막 났는데 네. 착공 물량도 또 반토막 났어요. 이게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향후에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또 4, 5년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약간 중장기 대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당장 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막 오르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작년도 8월 16일 날 정부가 27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는데 그 알파가 바로 12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물량은 이제 임기 내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다 입주 물량이 아니고요. 네. 적어도 탁지를 준비하고 1억을 내고 분양하는 그 단계별로 공급이 되는 총량이 네. 27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단계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철근 누락 아파트 이슈 때문에 이거 빨리 서두르면 괜히 또 부실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다릅니다. 얘기인가요? 어떤 결이냐면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개념이요. 건축을 급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이 공공사업체도 그 과정을 갖다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속통합기획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건축심이나 환경심 이런 것들을 각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사업 계획 승인 과정을 네. 한 번에 동시에 하겠다. 그럼 이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좀 단축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공급 물량의 입주 시기가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 과정은 뭐 그런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어쨌든 분양가가 오르고 공급이 부족할 거다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좀 촉박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대책이 나온 건데 이런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우선은 이제 5월 첫 주부터 지금 18주 연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오르는 걸 가만히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과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 5월 달부터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입니다. 네. 근데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지난 1월 3일 날 21개 구를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거든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규제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오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닥이라는 인식을 이미 그 돈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시기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잘 되는 지역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하에 떨어져도 이제 어느 정도 안 떨어질 거고 네. 향후에 오를 일만 있다는 생각.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 우상이 한다는 걸 확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에 나서면서 이 거래가 올랐는데요. 네. 실제 실거래 내용을 보면은 무주택자가 그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일 소유자가 산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뭐 일부 가소유라고 봐야 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의 그 확산이 어떻게 되냐면 편승상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최근에 저재값 때문에 착공이 많이 줄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 철근값이 오르고 또 목재값이 오르고 또 원유값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반비까지 올랐는데 네, 네. 전혀 관계없는 인건비를 올리고 또 다른 품목까지 올리는 편승상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주요 지역에 올랐던 그 주변 지역이 편승상승 오르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이 떨어졌던 인천이 또 오르기 시작했고 또 주변 지역에 그 경기도가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이 대전이나 세종이나 울산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 오르는 폭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제가 아까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 게 네.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르던 시장에는 이렇게 대책 내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입주 물량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미미하게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는 시그널만 주고 이 시장을 안정화시켜도 어느 정도 심적 부담감을 줄이거든요. 아.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효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 앞서 권 교수님께서 지금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교수님 의견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게 안정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충분히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정비창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하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방은 미분양이 도리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럼 서울의 공급의 어떤 신호들을 더 확실하게 줬더라면 지금 말씀 주신 심리에 충분한 영향을 줬을 텐데 네. 그 부분들이 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삼기 신도시 물량들을 늘리고 뭐 패스트트랙을 쓴다는 신호는 분명히 줬어요. 시장에다가. 네. 중요한 건 로드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드맵 자체가 올해 몇만 호, 내년에 몇만 호, 몇만 호 차근차근 이런 로드맵이 없어요. 네. 그걸 충분히 오픈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줬더라면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니까 충분히 지금 필요한 분들은 수요로 들어올 것이고 아 나는 3, 4년 뒤를 보겠다는 이 분산 효과가 있어서 시장에 안정적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이고요. 분양가 인하 효과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또 아시겠지만 미분양분에 대해서 일단 1순위에서 미달이 되더라도 거주 지역을 풀었어요. 분양권 전면 풀고.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 청약이 요즘 수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대출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약간 아까 말씀 주신 투자성 가수요가 가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분양가의 서울 지역의 인하는 좀 기대하기 힘든 지금 조건입니다. 조건 네. 자체가.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다른 공급 대책을 통해 가지고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 던졌지만 대체지가 서울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3기 신도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산 정비창이나 의료원 자리나 이런 좋은 자리에도 공급하는 신호를 줬다라면 이번에 의도가 확실할 텐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좀 비쳐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내려가지도 못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로드맵을 아마 한 번 더 발표한다.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뭐 네. 이거 갖고 시장이 안정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면 제가 볼 땐 12월 전에 총선이 또 내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선의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다수당이 돼야지 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또 좋은 대책이 나와야겠죠. 그럼 제 생각엔 12월 전에 지금 말씀드린 좋은 자리들을 좋은 분양가로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된 공급 대책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확실하게 신호를 주겠죠. 근데 지금으로 100% 현재 심리를 100% 잠재우기에는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가 걸림돌이 돼서 약간의 좀 혼동적인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로드맵이 네. 국토부가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네. 사실은 뭐 이 회의 참석했었던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잡는 내용 중에서 아직 발표하지 못하는 내용, 뭐 또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제 이 주택 시장을 어떻게 정성화시킬 것이냐, 네. 활성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내년 총선도 있지만은 정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거기다가 비구 위안이나 또는 뭐 헝다그룹도 다시 또 부도 위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역 수지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갈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던져놓은 최소한의 정책을 내놓으면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과열된다면 다른 또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1월 3일 날 조정대상지역부터 투기과열주까지 다 해제했던 이유는 네. 만약에 과열돼서 폭등하는 시기가 뭐 3, 4개월 된다면 다시 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될 때 이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경제로 갔다가 이게 과열될 때 그걸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규제로 가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게 그 방법인데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추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네. 저렇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 갑자기 공급 물량이 많으면 현재 미분양분이나 이런 데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걸 같이 보시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부분 하나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 네. 50년 대출도 일단 좀 스톱을 시켰고 그런 부분의 신호를 갖다가 시장에서는 도리어 대출 확대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연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선을 거준 게 그나마 시장에는 어떤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원한다는 정부의 모습이 사실 숨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예. 일단 제가 지금 먼저 궁금한 거는 로드맵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제시를 안 한 거는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의지가 이만큼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에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시그널 이외에도 이게 내론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건 분명한 의지거든요. 네. 단지 이제 지금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일부 확장하겠다는 것. 지난번에 김포 2기 신도시나 또는 그 평택이나 이런 지역은 이미 발표한 상태고
270만 호도 기본적 로드맵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추가로 공급하는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를 뭐 확장하거나 주변적 작은 또 신도시를 만든다는 건 없는데 네. 이거는 지금 그걸 발표하지 않아도 지금 발표한 거 가지고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안정화가 안 되면 추가 대책은 바로 나오겠죠. 나오죠. 네, 네. 그게 11월에 나올 그 신규 택지 발표하는 데서 좀 묶여서 나올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은 큰 틀에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놨고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겁니다. 단기적인 네, 어떤 그리고 구체적인 거기에서 안이 이제 뭐 나온다.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부분을 뭐 주택수에 제외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또는 그 호텔 분양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주택에서 제외해달라는 거 이것들은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앞서 그 대출 조이는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양 교수님. 그런데 건설사들 대출은 지금 풀어주고 예. 수요자들 대출은 지금 조이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뭐 공급을 해서 수요가 따라오거나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되거나 이게 좀 뭐가 먼저인지가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을 먼저 넣고 일단 수요가 따라와라라는 것들이 정부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먼저인가요? 정부 정책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전 정부 때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되어 있는 걸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게 사실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리하게 PF 사업을 했던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네. 많다 보니까 그게 금융사로 이제 조금 리스크가 전이되면 그렇죠. 심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운될까봐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국민이나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볼 때는 네. 무주택자들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로 나왔던 것까지 좋은데 건설사들을 지원하는 어떤 비중이나 어떤 수위가 좀 도를 넘어섰다라는 좀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 현장들은 당연히 정리가 돼야죠. 자영업자들도 정리되지 않습니까? 유예되지만 정리가 돼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전 정부 때 보라면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고 소득 대비 너무 높으니까 조정이 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회복돼 가지고 그러면 수요는 당연히 가격이 너무 높으면 발생을 안 하니까 네. 정부가 이 현장을 PF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소득이 늘든지 분양가가 내려오든지 합쳐져야 거래가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의 어떤 상황이 펀더멘탈이 네. 약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토지 가격이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지만 GDP 대비 5배 수준이면 일본이 그때 버블 터졌잖아요. 네. 뭐 해외에서도 다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당장 급격하게 다운되는 거는 국가 경제에 도움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보시고서 차근차근히 내려가는 형태로 리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리딩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너무 급하게 많은 현장들에서 부실이 나오니까 그걸 일단 막고 나서 이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신호가 시장에 잘못된 걸 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좀 조성이 돼서 그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현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MB 정부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부실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아니면 분양가를 확실히 낮추면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딱 선을 걷어요. 네. 근데 이번 정부는 그게 명료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추경호 장관이 처음에 작년에 10월에 문제 터졌을 때 그 얘기는 하셨어요. 네. 우량 현장은 지원해서 살리도록 하고 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현장은 정리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패턴이 아니고 지금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가다 보니까 네. 여론이 조금 헷갈리는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그 가계부채가 8월 말 기준으로 1,075조입니다. 근데 이제 특례 보금자리를 처음 내놨을 때는 지난해 12월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정부가 그 당시에 그 상품을 내놓을 때 너무 그 경착륙되다시피 하락하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의 자격 여건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 예.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이번에 그 부부 소득 1억 원 이하의 뭐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가수요가 가세해도 정말 받아야 될 무주택자가 못 받고 추가로 받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 늘어났는데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자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 두 번째 이제 거래가 줄면서 1호가 건수가 약 36%인가 8% 줄었거든요. 네. 그 전반기에. 네. 네, 착공 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51%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51% 줄은 것 중에 서울은 78%나 줄었어요. 거의 안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짓지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거든요. 브릿지라고 하는 그 매저님 파이낸식으로 토지를 매입해갖고 1억을 냈는데 본 PF가 안 되니까 착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본 PF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하는 이유가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 올라가니까 못 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지금 겁내는 이유가 토지 가격도 올라갔고 금리도 올라갔는데 이 그 PF 대출이 지금 133조가 넘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네. 이게 너무 올라가는 데다 연체도 늘어나니까 이걸 가만 놔두면 시장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럼 그 착공 건수도 반에 반토막 난 데다가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향후에 주택 가격이 불보듯 뻔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최소한 지원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건축비를 최소한 정리해서 표준 건축비 내놔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인데 네. 이번에 발표는 그냥 표준 건축비, 표준 계약서를 내놓겠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 아직은. 지금 PF 대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민간 건설사들의 좀 활기가 돌게 하기 위해서 금융지원 지금 방금 조금씩 언급해 주신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출 보증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건설사들이 사실 사업성이나 어떤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정부 방침에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한 교수님 먼저? 정부가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났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세수가 펑크가 나고 국민들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그리고 지금의 분양가나 이 건설사들이 PF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안 팔리니까 본 PF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시장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지금 분양가로는 분양이 안 된다고 판단되니까 자금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낮춰야 되잖아요. 네.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사업자, 시행자가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거는 사실 정리가 돼야 되죠. 네. 쉽게 말하면 파산해서 정리하고 적정 가격으로 다음 누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더라도 분양가가 가능한 수준, 분양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야 시장이 정상화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파산하게 놔두고 놔둔 다음에 그걸 인수하는 업체가 그러면 토지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인하 효과가 있고 그 인하된 가격 수준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정상화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현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 빨리 정리를 하고 지금 벌써 1년째잖아요, 거의. 네. 다음 달이면 1년이요. 작년 10월부터 이랬으니까. 1년 동안 지금 똑바로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초에 로드맵을 명확하게 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에서 기존의 어떤 히스토리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MB 정부 때 그 샘플이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던졌을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가이드를 왜 안 주냐. 어느 현장은 살리고 어느 현장은 정리하게 시장에 맡겨야죠. 우리가 이 건설회사를 도와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가 경제에 위해가 될까 봐 도와주는 거지. 개인 건설업자들의 사업 지원 이익을 보존하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명분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못 둔 게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 게 지금도 약간의 완벽한 PF 지원 대책이 안 나오고 자꾸 찔끔찔끔 올리고 돈만 늘어나고 이런 네. 형태니까 현장들은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MB 때처럼 명확하게 이런 현장을 우리 현장 살리겠다. 그럼 가이드 분명히 매뉴얼 있을 거거든요, 시나리오. 그걸 국민한테 오픈해도 돼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현장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현장들은 정리가 돼야 새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럼 이자만 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겪었잖아요. 네. 그렇게 2년 끌고 오다가 11개 상호저축은행이 부도났지 않습니까? 이자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국토부나 정부에서 다시 한번 막연하게 공급 확대 지원한다 이런 라인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게 국가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살릴 건 살리는 게 최고죠. 구조개혁을 하는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그 뜻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가기 전에 한다라면 네.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일을 막고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되는 어떤 건전성을 좀 확보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원 전에 옥석 가리기가 먼저 좀 네, 진행이 네. 돼야 된다 이 말씀이셨고 권 교수님 그것 의견도 때문에 정부가 동의하십니까? 이제 국토부가 직접 ABC 건설사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대출을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그 PF 대출을 그 지원했던 대주단이 네. 전체 대주단의 의견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이자가 연체될 때 만기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네. 또 하나 4분의 3 이상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되면 추가 대출도 해줄 수 있게 해서 지금 대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작정 모든 건설사에게 PF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심사할 그 자격도 없지만 심사해도 안 되겠지만 대주단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대주단이 각 사업장마다 이 그 여러 가지 그 분양성이라든지 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그 수익성을 판단해서 네. 3분의 2 이상 회의를 해서 오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대출 연기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4분의 3 이상 되면 추가 대출도 해줘라 이거지. 25조를 풀어도니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지금 그 사업을 가지 못하는 사업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라 이렇게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또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뭐 공공택지 전매 제한 한시적으로 1년 완화해줬고 또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택지 분양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도 지금 이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게 충분한지도 좀 궁금해요. 더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전매 제한 풀었거든요. 공공택지 지금 들고 계신 사업장 중에서 분양가 좀 저항으로 분양가를 낮춰서 하기에는 뭐 그 구성원이 시행사가 있고 금융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삼자가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대주단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쉽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네.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어렵거나 뭐 의견 타결이 안 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대신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준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여력이 없는 어떤 신용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 착공이 안 되는 어떤 시행사 입장에서는 네.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넘기는 게 좋다는 그 부분을 공공택지 같은 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풀었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숨통이 튀어서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뭐 저 인정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부가 그 공공택지 어떤 분양가 가이드를 조금만 줬더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사실 약간 안개가 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냐면 그 다음 건설사는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분양가를 어느 정도 가이드를 했을 때 이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그 건설사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뜻은 좋은데 실행이 빨리 바로바로 안 되고 다음 회사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의 가이드가 빠진 게 좀 아쉽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양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네, 그게 네. 이제 한시 1년 동안입니다. 계속 네, 네. 그 저 분양권 전매 그렇죠. 해주는 게 1년인데 네. 원래 구입했던 가격보다 아래로 팔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네, 거죠. 그러면 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무작정 그 건설사 편을 들어서 전매 제한을 풀어줬거나 가격까지 풀어준 게 아니고요. 실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지를 받았다가 경영이 어려우면 반값으로 팔 수 있으니까 분양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열어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부분은 좀 고집하면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또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게 비아파트 사업 지원 부분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제 통계를 낼 때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6만 1,870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대구가 10,000가구예요. 지방에 이제 많이 주로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은 거의 이제 없는 상태인데요. 이 6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가 PF를 해서 지었잖아요. 네. 이게 분양이 안 되면 PF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내고 또 건축비 조달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6만 1,800가구가 870가구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비아파트 부분은 통계가 다 빠진 상태예요. 네. 근데 이 비아파트 부분은 정말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나 열주택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를 좀 잡아야지 국토부가 네. 되겠다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아파트 부분은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주택이 완성돼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비도 지원하고 분양받는 사람도 일정 금액까지 지원을 하고 그러고 그 인허가도 좀 짧게 해주는 그런 네.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착공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 확 줄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의 공간을 비아파트 부분이 메워야 되겠다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비아파트 부분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가 이제 깡통 전세, 적전세, 네. 또 사기 전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서민들은 결국에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못 가는 사람들은 또 비아파트로 가거든요. 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 교수님은 이 밖에 또 뭐 눈에 띄는 정책 뭐가 있었나요? 일단 이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을 허용한 게 좀 눈에 띄고요. 아, 네.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진도가 지금 뭐 모아타운 때문에 이게 충돌돼 가지고 네. 좀 혼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하는 분들한테 기금 지원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공급 확대 비아파트지만 뭐 요새 소규모 짓는 것들도 잘 짓거든요. 빌라도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지원책은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라면은 과감하게 일조권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어떤 모아타운이나 이런 지정이 안 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독 빌라죠. 이런데 그냥 용적률을 네. 그냥 250%확 올려주고 300% 올려주면 주택이 급격하게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좀 검토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대기 수요자들을 감안해서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한데요. 좀 짧게 두 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또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 그 무역 수출이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네. 대외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말까지는 이렇게 이제 지지분인하게 뭐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상승 하락이 혼재될 것 같고요. 네. 내년 상반기가 좀 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네.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나. 그러면 시장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분양받는 거는 언제든지 받아도 됩니다. 네. 분양 가격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니까 네. 청약 시장을 노리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 경매 시장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쪽도 눈을 돌리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전 수요는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한 교수님 짧게 의견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저 교수님 의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올라갈 그런 것만 좀 다르고요. 저는 네. 이제 계속 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분양은 언제든지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니까 특히 네. 이번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들이 분양가도 좀 신경 썼으니까요. 네. 무주택자 서민들은 공공 분양에 좀 신경 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주택자분들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뭐 올라가고 이런 경제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자산 관리에 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그리고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